진지하게. 단지 우리 아빠들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젊지 않고 아빠도 내 입장에서 곧 결혼해야 했기 때문에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프랭크 물론 그녀처럼 나이 많은 여자는 아니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은 트레이시뿐이야. 이 대화를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내 남편 프랭크와 결혼을 앞둔 프랭크라는 여자 트레이시의 본성이었다. 내일은 과감하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맞서고 싶었지만 이렇게 지독한 배신을 당하고 나서 불평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잠시 멈춰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휴대폰 아빠는 아직 계세요. 곧 영상통화를 보낼 테니 꼭 시청하시고 우리 친척들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럼 모두들 앞에서 생방송했어요. 그 순간부터 휴대폰 화면이 시작됩니다. 두 가족 모두 놀라서 헐떡거렸습니다. 제 이름은 사브리나입니다. 45세 회사원입니다. 40대 이후에 결혼하지 못해 고민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상향이 너무 높았나 봐요. 나보다 10살 많은 사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혼했어요. 21세. 경제 호황기 남편 교육 잘 받았고 어릴 때부터 키도 크고 수입도 높았고 결혼 생활도 부러워서 커서는 사촌들과 같은 결혼을 꿈꿨지만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장년기 만남으로 경제가 안 좋아졌다. 그런 이상적인 남자가 어려워지자 많은 친구들이 타협과 계산을 이야기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새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 40이 넘으니 40이 넘으니 엄마를 잃고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버지는 나의 유일한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4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입원하셨을 때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어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프랭크를 만났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프랭크가 그의 전임자 아버지인 헥터로부터 원장 자리를 물려받았고 현재의 원장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글렌과 친구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프랭크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에게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려고 병실에서 프랭크가 뒤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갑작스런 초대에 놀라면서도 몰래 기뻐했다면 같이 저녁 식사할래?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네, 그날 밤에 가고 싶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 사람도 엄마를 일찍 잃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저녁 식사가 끝나자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찾았다. 프랭크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그럴 거라고 말했다. 저와 데이트를 고려해보자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은 나를 당황하게 했지만 그는 키가 날씬했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3년 사귄 후에는 기뻐할 것입니다. 근무 일정을 고려해서 저에게 프러포즈를 하신 저희는 먼저 결혼식을 1년 미루기로 했고 3살 꽃을 구하고 동거를 한 후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혼식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아빠를 모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면서 새 집에서 나는 자주 부모님 집에 보석이나 핸드백 같은 귀중품을 두고 나가곤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휴가를 나가려고 했을 때 프랭크는 내가 부모님 집에서 핸드백을 가져오는 것을 눈치채고 사브리나가 말했어요. 우리가 나갈 때마다 돌아가는 게 번거롭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 집은 안전해요. 우리가 이 집을 샀을 때 귀중품을 여기로 가져와야 해요. 우리는 24시간 감시 서비스를 구독했어요. 그게 내 집에 두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부모님은 내 모든 소지품을 새 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지만 잠시 후 직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소유물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프랭크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고발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빠진 물건은 여자들이 흔히 쓰는 화장품,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었고 화장실에 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샴푸도 계속 사라지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물건이었는데 이상하네요. 샴푸는 계속 사라졌습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샴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내 샴푸를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위해 아빠 헥터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갔는데 다행히도 프랭크가 이미 장소 날짜와 초대장을 처리했기 때문에 주로 결혼식 세부사항과 결혼식 선물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였지만 프랭크와 꼭 결정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그는 단지 옷은 내가 고르라고 잠시 기다렸다가 우리 둘 다 집에 와서 프랭크한테 물어봤어. 가끔 회의에 와줬으면 좋겠어.
가끔 주말 컨퍼런스에 한 번만 건너뛰면 안 될까? 호통을 치고 눈맞춤을 피했어요. 아니. 드레스에 관해서는 그 회의에 참석해야 해요. 사브리나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당신과 글렌은 결혼식과 결혼식 호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발 당신을 믿고 있어요. 프랭크의 말에 실망했어요. 당신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인데 우리 결혼식 직전에는 항상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사브리나, 당신은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놓칠 수 없는 일이에요. 프랭크의 무시하는 반응이 나를 의심스럽게 만들었지만 결혼식이 너무 가까워서 저는 말다툼이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그의 요구에 응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회사에 가다가 오후 회의를 위해 집에 서류 몇 개를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돼, 일과 결혼 준비로 너무 바빴어요. 집에 돌아가서 가져가야 한다는 걸 깜빡하고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쉬는 시간에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 새 집이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쉬는 시간에 왕복할 수 있었지만 집에 다가가자 거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야간배에서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프랭크였지만 프랭크가 팔짱을 끼고 소파의 옆에 낯선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밖에서 들어보려고 했지만 방음 문제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조용히 부엌 문으로 들어와 서류를 들고 나갔다. 원하지 않았다. 프랭과 결혼식 직전에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너무 가까워서 그들과 맞서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습니다. 나는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에 맞춰 회의에 도착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프랭은 항상 회의 때문에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것을 핑계로 삼았나요? 주말에 프랭을 만날 기회가 더욱 드물어진 이후로 그런 생각이 직장에서 나를 계속 방해했습니다. 나는 헥터에게 확인하려고 생각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프랭크가 거짓말을 했다면 헥터도 괜찮을 텐데 결혼식이 다가왔으니 엄마가 여기 와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털어놓을 친구가 없었다.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들은 모두 행복했다. 내 행복을 위해 나는 의심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프랭크가 그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단지 환상이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이러한 감정으로 내 마음속의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식 전날 프랭크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밤인데도 저녁 근무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했고 결혼식 전날 밤이니까 글렌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보내는 게 어때요? 난 집에 갈게요. 집에 있을 때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부모님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오시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아빠가 문 앞에서 저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브리나, 당신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가족과 함께 축하해요. 지금 입구에 신발이 많은 걸 보고 다들 벌써 와 있어요. 깜짝 놀라서 입장했어요. 제가 들어갈 때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로 인사했어요. 사브리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조금 수줍게 인사를 했고 축복을 받고 잠시 합류했어요. 결혼 전 축하는 했지만 내일은 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술 한 잔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 갑자기 피곤해서 목욕은 건너뛰고 아침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8시쯤 잠들었다. 오후 00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났더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목욕을 하기로 결심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화장실에서 소음이 들렸다. 프랭크가 목욕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의 목소리도 포함되어 희미한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다시 거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욕실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프랭크와 함께 욕조에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그 여자였다. 그녀가 그의 불륜 파트너임이 분명했고 프랭크는 단지 진지하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좋은 친구입니다. 나는 이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겉모습 때문에 결혼하고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은 트레이시야. 이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 이것이 프랭크의 본성이었고 프랭크라는 여자 트레이시는 우리 결혼식 전날 대담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게 이상한 말까지 했는데 프랭크, 너 이렇게
큰 집을 짓고 나에게 좋은 물건을 잘 사주다니 대단하구나. 아빠는 이 집에 약간의 기여를 했고 사브리나는 자신의 수입으로 물건을 사는데 그런 여자는 부양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집을 살 여유가 있구나. 콘도 포유와 정말 기쁘지만 아내는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장신구랑 물건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내가 가져갔어. 입맛이 너무 촌스러워서 다 팔았어. 사라지고 있던 소지품은 결국 프랭크가 한 짓이었는데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결혼식과 프랭크가 나를 이렇게 배신했어. 화장실에서 그들과 맞서고 싶었지만 차라리 그런 가혹한 배신이 불평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좋은 생각이 났을 때 빨리 아빠에게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는 모두예요. 아직 거기 있어요. 곧 영상통화를 보낼 예정입니다. 시청해보시고 우리 친척들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바로 읽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들 아직 여기 있어요. 결혼 전 축하연설을 할 건가요? 당신 그리고 내가 보내는 비디오를 꼭 녹화한 다음 메시지 앱에서 영상통화로 전환하고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시작합니다. 프랭크와 트레이시가 화면에 나오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성능을 보여 화장실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어머 이게 뭐야. 와우 그만해 제발. 두 사람은 갑자기 당황했다. 계시록은 무시하고 내레이션을 계속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신랑이 누구인지 알 수 있듯이 내일 결혼한다. 젊은 아가씨와 함께 목욕한다. 소란이 들렸고 집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화로 비명까지 들렸다. 영상을 본 헥터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게 대체 뭐야. 헥터 프랭크를 놀라게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내레이션을 했다. 트레이시는 프랭크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나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내레이션을 계속했다. 예상치 못한 게시 여주인은 다름 아닌 신랑 프랭크의 부하인 사브리나로 밝혀졌다. 충분히 이해한다. 헥터는 자신을 알면서도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아들이 집에서 부하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헥터에게 충격을 주었나봐. 헥터가 프랭크의 부정행위를 붙잡아서 압도당하는 걸 목격하게 한 게 후회됐어. 나는 이런 나를 보고 넋을 잃었어. 프랭크가 조롱했지. 아빠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이걸 어떻게 고칠 건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 후임으로서 체면을 잃는 건 당신 책임이야. 그래 당신은 불쌍한 결혼 생활이라도 당신의 위치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해. 트레이시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슨 잘못을 한 사람. 답답함에 차마 대답할 말이 없어 초인종이 울렸다. 뒤 모니터에 아빠와 헥터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결혼 전 축하 행사에 참석한 친척들도 거기에 있었고 나는 즉시 문을 열었다. 아빠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얼굴에 걱정이 새겨져 있어요. 사브리나 괜찮으세요? 힘들었을 텐데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당신을 위해 여기 있어요. 아빠를 만나서 고마워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헥터는 들어오자마자 노크도 없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프랭크 뭐야 도대체 뭐야?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빠와 뭐야 이 정도야. 프랭크와 트레이시는 내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고 친척들이 한 명씩 따라가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다들 프랭크와 트레이시의 말에 화를 내며 떠나세요. 후회가 없다. 헥터는 더욱 화를 냈다. 너희 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 어린 소녀들은 오늘은 부끄럽지 않다고 이모가 트레이시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프랭크와 트레이시는 서둘러 수건으로 몸을 덮었다. 욕조에서 나와 옷을 찾기 시작했는데 옷이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전에 몰래 숨겨두었어요. 우리 옷은 어디로 갔나요? 프랭크는 혼란스러워하며 여전히 수건에 쌓여있다고 말했어요. 트레이시가 터질 뻔했어요. 트레이시 그냥 거기 앉아서 겁먹은 듯 모두들 멍하니 지켜봤다. 그냥 침실에서 옷을 입자. 우리 감기에 걸렸다. 트레이시는 안 된다고 애원했다. 단호한 대답은 안 와. 도와줘 제발. 헥터는 가차없이 옷을 잘 입으면 탈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앉으라. 지금은 프랭크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잘 설명해주세요. 저는 사브리나와 결혼했어요. 당신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녀는 정말 내 타입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당신의 후계자로서 당신에게 순종해야 했고 감독직을 잃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입장을 거부하면 프랭크의 설명에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프랭크가 널 힘들게 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헥터 제발 사과하지 마. 결혼식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내 결혼식 이제 견딜 수가 없어. 망설이는 아빠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 걸 보고 생각이 났어요. 사브리나 당신은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결혼식이 끝났다는 뜻인 모든 것을 손님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프랭크 잇과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유일한 선택은 결혼식을 취소하는 것뿐인 것 같았어요. 프랭크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하하, 이제 너무 자유로워하니 그건 방법이 아니야. 헥터는 단호하게 대답했는데 결혼식이 왜 끝났지? 당신은 우리 병원의 젊은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던 것 아닌가? 지금은 가족들만이 알고 있지만 곧 병원 전체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원장이 맞습니다. 프랭크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는 더 이상 후임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다른 친척들도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해고되었다는 뜻이야. 그래 넌 헥터야. 프랭크가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말도 안 돼. 나는 그녀에게 유혹당했다. 그녀는 젊음을 이용해 나를 유혹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프랭크는 트레이시가 얼마나 남자답지 못한지 모든 책임을 트레이시에게 돌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눈에 눈물이 고인 트레이시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프랭크는 나만 사랑한다고 말했고 부모님이 당신을 위조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의 불쌍한 변명은 특히 트레이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공개했을 때 역효과를 낳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아까 나한테 말했어야 했던 것을 알려진 병원에까지 호소했어. 바보야. 머리가 얼마나 뒤틀렸는지. 헥터가 프랭크를 이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꾸짖었어. 심지어 프랭크도 이 광경을 보고 침묵을 지켰다. 프랭크 헥터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남자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사브리나의 손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이제 할아버지도 얼굴도 볼 수 없어. 그게 무슨 뜻인지. 프랭크는 혼란스러워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몰랐다. 나의 할아버지는 헥터의 후원자였다. 나의 할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헥터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헥터가 병원을 시작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나의 외할아버지 당시 은행장이 그를 도와주었다. 할아버지가 자주 병원을 방문했다. 헥터가 주치의였던 위궤양 치료를 위해 헥터는 자신의 병원을 소유하고 싶어 했고 할아버지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헥터는 내 어머니와 그의 딸과 사랑에 빠졌고 이미 아버지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헥터는 프랭크를 다시 보았고 프랭크가 오늘 당신의 위치는 부분적으로 사브리나의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트레이시 그런 다음 그것은 단지 당신 부모님의 편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위해 아들의 결혼 파트너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끔찍한 침묵이니까 여주인은 조용히 해야 해. 무섭지 않아. 프랭크 도와줘. 트레이시가 프랭크에게 달라붙어 도움을 청했다. 프랭크는 트레이시의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미안하다 트레이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헥터는 흐느끼는 트레이시에게 말을 걸었다. 안타깝지만 트레이시는 병원을 떠나야 합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병원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레이시는 이것을 보고 헥터의 말에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위자료를 구하는 방식으로 내 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반대해도 증거는 있는데 난 해고됐어요. 프랭크가 나에게 콘도를 사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구에 너무 많은 돈을 썼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어요. 상환금만 남았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당신이 받는 몫입니다. 유부남과 연루되는 건 형벌이라고 생각하세요. 트레이시는 그녀를 무시하고 내 대답에 큰 소리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프랭크에게 말을 했고 내 위자료에 대해 말하면서 당신에게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프랭크도 내일 이혼 서류를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꼭 서명하세요. 맞아요. 사브리나를 배신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은인 손녀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병원이나 가족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부인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프랭크와 트레이시는 이제 완전히 패배했고 절망에 빠졌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이혼 후 프랭크와의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맞춤형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해 구매자를 찾기가 어려웠고 결국 원래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수익금은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위자료로 재산 합의의 일부 프랭는 아내를 잃었고 부모님이 소유하지 않은 재산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새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연락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헥터를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로 돌아가 호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프랭크는 나를 사브리나라고 부르기까지 화를 냈다. 어린 소녀에게 속은 것은 틀렸다. 다시 만나자. 나도 비슷하게 대답했다. 지위에 속은 것은 틀렸다. 남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직업이나 외모에 따라 우리 각자의 삶을 살자. 그러니까 안녕.
안녕. 그가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내가 전화를 끊고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이메일과 메시지를 아빠가 말하길 트레이시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시작했고 프랭크는 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어. 그러나 그들의 사건은 그 지역의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졌기 때문에 아빠는 의료 전문가들이 트레이시의 직장을 방문할 때마다 프랭과 다른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